자식 걱정은 무덤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부모가 되기 전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 줄 알아? 당장 나가! 아빠가 죽은 지 석 달, 두 아이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찾아갈 친척도 없었어요. 소녀는 울면서 아빠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나 여기서 쫓겨났어. 1시간 뒤 좁은 골목으로 검은 세단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민철이 딸이냐?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인이 말했죠. 민철이는 어디 가고? 소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자 한 통에 벤츠를 줄줄이 몰고 온 이 할아버지는 도대체 아빠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머물다는 언제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며칠째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인천 서구 외곽 공단 국도 옆에 낡은 정비소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계단 하나 올라가면 나오는 좁은 다락방이 딸려 있었죠. 바닥 면적이 어른 3명 누우면 꽉 찰 정도였고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았습니다. 그 방에서 두 남매가 며칠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17살 강서윤과 8살 강민호, 아빠 강민철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강민철은 이 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일과 야간 견인 일을 하며 두 남매를 혼자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 없이 살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아빠로 남으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낡은 이불 한 채와 텅 빈 냉장고, 그리고 갈 곳 없는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천장 귀퉁이에서 빗물이 방울방울 새어내렸습니다. 8살 민호는 잠든 것도 깬 것도 아닌 얼굴로 바닥에 냄비를 받쳐놓고 있었어요. 똑똑똑. 냄비 바닥에 닿는 빗물 소리가 방 안을 단조롭게 채웠고 창문 너머로는 가끔 공단 쪽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쇳냄새 섞인 바람이 낡은 창틀 사이로 틈틈이 밀려 들어왔죠. 서윤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병 하나만 달랑 놓인 냉장고 안을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어요. 아무것도 살 돈이 없다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냉장고를 열어본 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달리 할 게 없어서였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나 배 안 고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라고만 짧게 말하며 점퍼를 집어들었어요. 민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서윤은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서윤은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환한 편의점 불빛 아래서 라면 하나를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았는데 점원이 카드를 긁더니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승인 거절이라는 4글자가 떠 있었어요.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점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점원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손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서윤의 손이 점퍼 주머니 안에서 가만히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있다가 먹자. 다락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으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미 그런 것들을 배워버린 나이가 되어 있었죠. 서윤은 그 작은 끄덕임이 그냥 너무 아팠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방구석에서 아빠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깊이 밴 검은 작업복이었어요. 아이는 소매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고 또 접더니 가슴 쪽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냄새를 맡는 것이었죠. 작업복 가슴팍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철. 민호의 손가락이 그 2글자 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짚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문자가 3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결석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서윤아, 연락 한번 줄 수 있어? 마지막 문자에는 많이 힘들지? 걱정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폰을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학교는 이미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정비소 사장 백정구의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민철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죠. 야, 위에 그 방 말이야. 언제까지 그냥 놔둘 거냐고. 직원의 낮은 대답이 뒤를 이었고 백정구는 툭툭 내뱉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해. 서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민호는 작업복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2 사람 모두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남매는 낡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나란히 누웠어요. 이불이 짧아서 민호의 발이 절반쯤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이불을 민호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서윤의 어깨가 찬 공기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불을 끄고 한참이 지났을 때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아빠 보고 싶어.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나도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란히 누운 채 2 사람 모두 그 마음을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호가 잠드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냄비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외롭게 방안을 채웠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귀 뒤쪽으로 조용히 흘러내렸죠. 민호한테 들리지 않도록 서윤은 이불로 얼굴을 꼭 감쌌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 말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빗소리만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그날 밤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의 공구함 안쪽 기름 묻은 낡은 천에 조용히 쌓여있는 오래된 휴대폰 하나. 아빠 강민철이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바로 그 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간밤보다 조금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낮고 무거웠어요.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민호는 아빠 작업복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겨우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밤새 식어버린 공기가 가득 고여 있었고 어제 꺼놓은 전기장판은 요금이 밀려 더 이상 켜지지 않았죠. 서윤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민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칸, 두 칸,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는데 그 리듬이 어딘지 모르게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다락방 문 앞에서 딱 멈추더니 이내 문이 쿵쿵 울렸어요. 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열자 백정구가 서 있었습니다. 정비소 사장 백정구는 아빠 강민철이 살아있을 때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민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 얼굴에서 온기라는 게 사라져버렸죠. 두꺼운 점퍼 차림에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방 안을 슬쩍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민호가 깰까봐 문을 반쯤만 열고 몸으로 막아섰어요. 밥은 먹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는 척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서윤은 그 안에 무언가 날이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정리될 것 같아요. 백정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흘리듯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여기 숙식비가 좀 밀렸잖아. 서윤의 발끝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숙식비.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꺼낸 없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밤낮 없이 일한 게 집세 대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자 백정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서윤이 대답을 못하고 있자 백정구는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숙박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서윤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정구는 잠깐 서윤을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30분 뒤 발소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정구가 직원 둘을 데리고 올라왔고 손에는 빈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 중으로 빼줘야겠어. 서윤이 문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서윤을 밀치듯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낡은 담요가 바닥에서 끌려 나왔고 아빠 작업복이 구겨진 채 들려졌으며 민호의 책가방이 계단 아래로 툭 던져졌습니다. 민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는 이미 방 안이 엉망이 된 뒤였죠. 그거 나요. 민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직원 손에서 아빠 작업복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8살짜리 아이의 힘이 어른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그냥 잡아당기자 민호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털썩 넘어졌어요. 무릎이 긁혔는지 잠시 멍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업복만 바라보았죠. 서윤은 백정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아저씨, 제발이요. 며칠만요. 시간만 조금만 주세요. 백정구는 서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벽 어딘가에 고정한 채 그냥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서윤은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짐들이 빗속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민호 책가방이, 낡은 이불이, 아빠 공구함이 차례로 내려왔어요.
서윤은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내려가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말없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같이 주웠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아빠 물건들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 담는 8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서윤의 가슴 어딘가를 깊이 눌렀습니다. 그때 정비소 직원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백정구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 없이 과자 하나를 민호 손에 쥐어주고는 얼른 돌아섰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자리에서 건네진 작고 따뜻한 손길이었죠. 민호는 그 과자를 내려다보다가 서윤에게 내밀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는 그래도 한참을 손에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야 서윤은 아빠 공구함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름 묻은 낡은 천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걷어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천 안에 무언가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펼치자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나왔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아빠가 바꾸라는 말에도 끝내 손에서 놓지 않던 바로 그 폰이었어요. 서윤은 그 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금간 화면 위로 떨어져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빗속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서윤은 두 손으로 그 폰을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액정 한쪽에 금이 길게 가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도색이 벗겨져 있었어요. 아빠는 새 폰으로 바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못 바꾼다고만 했었는데 그 말이 왜인지 이제야 다르게 들렸습니다. 단순히 낡은 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빗소리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죠. 공구함 안쪽을 다시 들여다보니 짧은 충전 케이블도 같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기종에 맞는 낡은 케이블이었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윤은 폰과 케이블을 점퍼 안쪽으로 감추듯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가 옆에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정비소 담벼락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어요. 비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바람이 덜한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근처 편의점 콘센트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민호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점원이 힐끗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나자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네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엄마 기일을 넣어봤어요. 또 틀렸습니다.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며 세 번째 시도를 앞두고 손가락이 멈췄어요. 한 번 더 틀리면 폰이 잠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윤이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민호가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0914 민호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잠금 번호로 민호 생일을 써뒀다는 사실이 어떤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이 가슴 안으로 내려앉았어요. 서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서윤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름들이 쭉 올라왔어요. 정비소 거래처 이름들, 견인 요청 번호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내리다가 맨 아래쪽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형님, 이름 두 글자였습니다. 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장된 날짜도 메모도 없었죠. 그냥 형님,
딱 두 글자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람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구야? 민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몰라. 서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할까? 서윤은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린 채 한동안 망설였어요. 전화를 누르려다 멈추고 문자 버튼을 누르려다 또 멈췄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문자창을 열고 글자를 쳤다가 지웠어요. 다시 쳤다가 또 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철 씨 딸인데요 라고 썼다가 지우고 아빠 폰에서 번호를 찾았는데요 라고 썼다고 또 지웠어요. 설명을 하려고 할수록 말이 너무 많아졌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빈 문자창을 바라보다가 결국 설명을 포기했어요.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매달릴 수 있는 손 하나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쫓겨났어. 민호가 너무 추워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문자이기도 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빠에게 울듯이 내뱉는 말이기도 했어요. 서윤 자신도 어느 쪽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송되고 나서 서윤은 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답장 올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편의점 바깥으로는 빗소리가 계속됐고 유리문 너머로 가끔 지나가는 차불빛이 스쳐갔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폰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번지는 동안 서윤은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때 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아니었어요. 전화였습니다. 방금 문자를 보낸 그 번호였어요.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올렸어요. 잠깐 멈추었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물음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어디 있냐? 서윤은 대답하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봐 준 게 아빠가 떠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주소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 주소를 잘 모르겠어요. 인천 서구 쪽 편의점인데요. 정비소 건물 옆 골목이에요. 폐차장 앞이고요. 목소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라. 전화가 끊겼어요. 서윤은 폰을 내린 채 한동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서 전화를 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민호가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폰을 두 손으로 쥔 채 편의점 유리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 골목 끝에서 불빛 하나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좁은 골목 안으로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폐차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빗속에서도 차체가 번들거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서윤과 민호 쪽을 향해 똑바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호가 서윤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저거 뭐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들이 멈추더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4명, 5명. 그들은 말없이 골목 양쪽으로 나뉘어 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맞이하듯 혹은 누군가를 위해 길을 비우듯이요. 서윤은 반사적으로 민호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머리보다 먼저 움직였어요. 맨 마지막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이 펼쳐지긴 했는데 반쯤만 열린 채였어요. 백발의 노인이 차에서 내리며 수행원이 내미는 우산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걸어왔습니다. 빗방울이 어깨와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서윤 쪽을 향해 똑바로 그러나 급하지 않게 걸어왔죠.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노인이 서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은 숨을 참았어요. 노인의 눈이 서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냥 얼굴을, 특히 눈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하게. 노인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혹시 민철이 딸이냐?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를 알고 있다는 것, 아빠 이름을 저렇게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게 다물고 있던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잠깐 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서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이 서윤의 눈에는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저 어른도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걸 서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섰을 때 시선은 서윤이 아닌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몸을 낮췄어요.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민호는 뒤로 물러서려다가 그 노인의 눈빛과 마주치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 눈빛 안에는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깊고 조용한 무언가가,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노인이 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제 내가 왔으니 비 맞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차갑고 작은 민호의 손이 노인의 두꺼운 손바닥 안에 온전히 감싸였고 민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고여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태석? 대기업 그룹의 회장 한태석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아직 몰랐지만 이 사람이 아빠 폰에 형님이라고 저장된 그 번호의 주인이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알 수 있었어요. 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비소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차량 행렬을 보고 뛰쳐나온 백정구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남의 정비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태석이 천천히 백정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를 따르려 하자 손짓으로 멈추게 했어요. 단 한 사람, 옆에 선 비서에게만 짧게 눈짓을 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20년째 태석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저 아이들 짐을 직접 마당에 내던진 사람이 당신이요? 백정구가 어깨를 펴고 맞섰습니다. 태석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선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천천히 정비소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지붕을 한 번, 외벽을 한 번, 구석 드럼통을 한 번. 그러더니 백정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폐유 처리 신고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소방 점검도 한참 됐겠네요. 직원분들 근로계약서랑 임금 내역은 노동청에서 더 좋아하실 테고 요즘 이런 업종은 세무서에서도 반기는 편이라서요. 하나씩 읊을 때마다 백정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곳에서 늘 보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아챘을 때 백정구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백정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앞에서였어요. 서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빨리 민호를 따뜻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수행원들이 마당에 흩어진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다른 짐보다 아빠 작업복 쪽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수행원이 들려고 하자 민호가 먼저 두 팔로 꼭 안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다른 짐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작업복을 가슴에 안은 채 차에 올라탔어요. 서윤이 차에 탄 건 그보다 조금 뒤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폐차장 골목이 뒤로 멀어졌어요. 낡은 정비소 슬레이트 지붕이 처마 아래 두 남매가 비를 피하던 그 자리가 빗속에서 조용히 작아져 갔습니다. 서윤은 끝까지 그 골목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저 백발의 노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였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앞 유리를 쓸었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차 안온기가 퍼지면서 민호는 출발한 지 10분도 안 되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아빠 작업복을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가 조금씩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몸이 비로소 긴장을 내려놓은 것이었죠. 서유는 그 옆에서 등을 똑바로 세운 채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였어요. 앞자리에 앉은 태석의 뒷모습이 조용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아빠 폰에 그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지 서유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섰어요. 환한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공기와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 민호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민호는 눈을 비비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라면 국물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인 배고픈 사람을 흔드는 냄새였습니다. 태석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서윤에게 눈짓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걸 고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이 민호 쪽을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눈을 비비다가 태석을 한번 보고 서윤을 한번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랑 누나 오늘은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돼요? 태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짧은 순간
태석의 눈가에 무언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그걸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8살짜리 아이가 밥 한 끼 앞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 말 한마디가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그제야 조용히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차에 다시 올라탄 뒤 얼마쯤 달렸을까요?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내 아버지랑 나 사이에 있었던 일 들은 적 있니?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앞을 바라본 채였어요. 창밖으로 빗속도로가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바깥 이야기를 집에서 잘 안 하셨어요. 태석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가을 저녁이었어요. 빗길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 5대가 엉켜 있었고 태석은 그중 한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고 엔진 쪽에서 희끄무레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기 직전이었죠.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던 견인차 한 대가 갓길에 섰습니다. 기사가 내리더니 망설임 없이 공구를 들고 찌그러진 차 문을 뜯기 시작했어요. 2번, 3번. 맨손에 가까운 힘으로 문을 벌려 태석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에 불이 붙은 건 그로부터 채 2분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 과정에서 민철의 팔에 깊은 열상이 생겼고 손바닥은 찌그러진 철판에 긁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 서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던 시선이 태석의 뒷모습으로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태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꽤 다쳤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2마디가 차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태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도 자리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했죠. 제 아이한테 정말 무슨 일 생기면 그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직통번호를 건넸고 강민철은 그 번호를 휴대폰에 형님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단 한 번도 그 번호를 꺼내지 않았어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 번호를 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태석이 대답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다. 서윤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을 한번 꾹 감았다가 떴어요. 아빠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고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괜찮은 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그 번호를 남긴 건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아이들만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였던 거였죠. 서윤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옆을 바라보았어요. 민호가 다시 작업복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이 잠깐씩 밝아졌다 어두워졌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빠는 죽기 전부터 이 순간을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아빠 휴대폰을 꺼냈어요. 금간 액정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그 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아빠가 살아서 지켜준 건 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아빠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어요. 차가 멈춘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리며 차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넓은 마당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2층짜리 단독주택이 그 불빛 속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삼켰어요. 다락방 10개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폐차장 골목에서 여기까지 같은 날 밤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는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차가 멈추는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창밖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호텔이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두 남매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방을 안내해주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서윤의 방은 2층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싱글 침대와 작은 책상, 붙박이, 옷장이 갖춰진 방이었어요. 서윤이 살아온 다락방보다 2배는 넓었습니다. 서윤은 방 안으로 들어서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너무 넓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낯설고 무서웠죠. 문을 닫으려다가 그냥 반쯤 열어두었어요. 닫으면 더 숨이 막힐 것 같았으니까요. 이 방이 자기 방이라는 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정부 아주머니가 따뜻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 쌀밥에 미역국, 달걀말이,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반찬 그릇 하나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밥그릇을 앞에 두고 먼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끄덕여야 비로소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죠. 그 짧은 눈빛 교환이 오늘 처음 생긴 습관이 아니라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민호 그릇에 밥을 더 퍼주려고 주걱을 들었어요. 괜찮아. 배불러. 민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주걱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배불러. 그 말을 민호 입에서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락방에서는 배고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배부르다는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서윤은 주걱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방 한가운데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야 할지 바닥에 앉아야 할지 몰랐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혹시 시트가 구겨질까 봐요. 이 방이 진짜 자기 방인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죠. 좋은 곳에 오면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걸 8살짜리가 이미 몸으로 배워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윤의 방에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방문을 노크하며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짐도 풀지 않은 채 소파 끄트머리에만 걸터 앉아 있는 서윤을 보더니 아주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서윤 옆 작은 탁자 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학교 준비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서윤은 잠깐 아주머니를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가방 손잡이를 손으로 꼭 쥐었어요. 학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할 여유가 아직 없었죠.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벅찼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방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잠옷 차림에 아빠 작업복을 옆구리에 낀 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묻지 않았어요. 민호는 그냥 서윤 옆에 와서 이불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남매는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창문 너머에서 여전히 들렸습니다. 낯선 집이었지만 둘이 나란히 있으니 그나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죠. 새벽 3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석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를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서윤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 아래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태석은 노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동안 그 불빛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이 이 집에서 편히 잠드는 날이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태석은 잠이 깊지 않은 편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한 번씩 깨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물 한 잔 마시러 침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계단 아래 현관 쪽에서 뭔가 눈에 걸렸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호가 잠바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은 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깨어 앉아 있었죠. 태석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왜 여기 있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석을 바라보다가 다시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냥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태석은 더 묻지 않았어요. 민호 옆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는데 태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의 무릎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데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현관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집안은 고요했고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다시 커지곤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마음에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석이 천천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현관문을 보고 있었어요. 또 나가라고 하면 더 슬플 것 같아서요. 태석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짐을 미리 싸놓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가슴 안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마음을 주기 전에 먼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상처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면 덜 아프다는 것을 8살이 이미 몸으로 배워버린 것이었죠. 태석은 한동안 민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현관문으로 돌렸습니다. 민철이 생각났어요. 힘들어도 절대 먼저 손 내밀지 않던 그 사람이요.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의 방 문 아래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잠들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노크를 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잠든 게 아니었어요. 옷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뭇했고 눈빛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죠. 나가자. 태석이 짧게 말했어요. 서윤은 잠깐 태석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셋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태석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5분쯤 달리자 불 켜진 국밥집이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뿌연 김이 서려 있었고 간판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어요. 이 새벽에도 불을 켜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서윤에게는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70 가까이 돼 보이는 할머니 사장이 카운터 뒤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새벽에 어른 하나에 아이 둘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걸렸는지 세 사람을 잠깐 바라보더니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휴, 이 새벽에 애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국밥을 내오면서 깍두기 종지를 하나 더 슬쩍 갖다 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거창한 말 한마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민호는 뜨거운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한동안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손이 녹는 게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 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건 거창한 게 아니었다. 너희 둘밥 굶기지 말라는 거였어. 서윤이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태석은 국밥 그릇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들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국밥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그 한 글자가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눌렀어요. 대단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석이 근처 24시간 마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호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따라 들어갔어요. 태석이 신발 코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신발 골라봐. 민호는 잠깐 진열대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어요. 가장 구석에 놓인 제일 수수한 신발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아도 가장 저렴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석이 조용히 그 신발을 받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골라봐. 민호가 태석을 올려다보았어요. 태석은 말없이 다른 쪽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란색 운동화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선뜻 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그 신발을 집어 민호 발 옆에 대보았어요. 이거다. 서윤에게는 두툼한 외투를 골라 건넸습니다. 서윤이 사양하려는데 태석이 먼저 말했어요. 입어봐. 두말 없이 짧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서윤은 외투를 받아들었어요. 오래 입어 낡은 후드티에서 새 외투로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졸음이 쏟아졌는지 비틀거렸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파란 운동화를 두 손에 꼭 쥔 채였어요. 서윤이 방에 들어가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신발을 살며시 꺼내 침대 발치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민호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잠든 민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운동화였습니다. 민호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고른 것이었죠. 남매가 태석의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태석의 친척 되는 사람이 오전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목소리를 낮추긴 했는데 집안이 조용한 오전이었고 그 소리는 2층 복도까지 또렷하게 올라왔어요. 요즘 형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남의 애들을 집에 들이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핏줄도 아닌데 너무 선이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일 커지면 어쩌려고. 서윤은 2층 복도에 서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말을 듣고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난간을 꽉 쥐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비소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그런 눈빛을 받아왔으니까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처음으로 혼자 방을 가져봤지만 서윤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걸요. 서윤은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민호 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 너머로 민호가 뭔가를 읽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서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벽에 등을 기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짐 다시 싸야 하나? 대답을 기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었어요. 또 이 집도 잠깐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새 조금 놓아버린 것 같았어요. 민호 파란 운동화를 침대 발치에 내려놓던 그 밤부터 어딘가 조금 편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석이 친척들을 서재로 불러 세웠어요. 마침 서윤은 복도를 지나다가 열린 서재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석은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는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은 며칠 있다가 나갈 손님이 아니야. 태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의 아이들이야. 이제 내 가족이고 앞으로 저 아이들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 친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석은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복도에 서 있던 서윤은 숨을 참았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 편에 서서 저렇게 말해주는 걸 서윤은 살면서 처음 보았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은 늘 남매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서윤이 태석을 찾아갔습니다. 서재 문을 노크했어요. 태석이 들어오라고 했고 서윤은 들어서다가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거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울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감사해요. 태석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서윤은 발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저희는 많은 걸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민호만 겁먹지 않고 학교 다니게 해주시면 돼요. 아빠는 어려워도 남한테 기대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하는 내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다 꺼내고 나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들이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태석이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말하는 게 내 아버지 닮았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이 서윤의 눈가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어요. 아빠를 닮았다는 말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잠시 후 태석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해라. 언제든지 들어주마. 서윤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가슴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죠. 서재를 나와 복도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을 한번 훔쳤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서윤이 내려가 보니 민호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이었어요. 아직 몸에 익지 않은 듯 옷매무새를 자꾸 만지작거렸죠. 민호는 현관 앞에 서서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운동화였어요. 그날 새벽 마트에서 스스로 고른 바로 그 신발이었죠. 서윤이 민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한번 확인하고 셔츠 깃을 살짝 매만졌어요. 교과서 다 넣었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일어서며 민호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살짝 피했지만 피하면서도 씩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침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첫 발을 내디뎠어요.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폐차장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아빠 작업복을 끌어안던 아이가 지금 책가방을 양쪽 어깨에 꽉 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부터였습니다. 이제 진짜 일상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서윤이 학교로 돌아온 건 민호가 등교하고 나서 일주일 뒤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만 했죠. 서윤은 그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친구들은 달랐어요. 쉬는 시간마다 슬금슬금 다가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보고 싶었어. 아버지 일은 정말 안 됐다. 위로하는 말들이었지만 서윤은 그 말들이 오히려 버거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서윤은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설명할 말도 없었고, 설명한다 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앉아 수업을 듣는 것, 그게 서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교실 안에 있어도 서윤은 어딘가 유리 한 장 너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석의 집에 들어온 지 꼭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어느새 민호는 이 집 아침 식탁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밥을 2그릇 먹는 날도 생겼고 태석 앞에서 먼저 웃는 날도 생겼죠. 서윤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들어오는 것도, 이 집 냄새가 익숙한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학교 정문 근처 골목에 작은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윤이 하교하다가 그 앞을 지나는데 식당 유리문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12살쯤 됐을까요? 후줄근한 점퍼에 머리카락이 부스스한 아이였는데 식당 안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유리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냄새만 맡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서윤은 그 아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 보니 아이는 골목을 몇 번 꺾더니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쪽방촌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빛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이었어요. 서윤은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가 낡은 나무 문 하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윤은 그 문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이 골목이, 이 문이 몇 년 전 서윤이 서 있던 그 자리 같았습니다. 서윤은 왔던 길을 되짚어 걸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그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이다가 노크했어요.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서윤을 올려다보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삼각김밥 2개를 내밀었어요. 아이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받아들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골목 끝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 민호를 찾았어요. 민호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어요. 나 오늘 우리 같은 애 봤어. 민호가 연필을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윤은 잠깐 바닥을 보다가 말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았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숙제로 시선을 내렸어요. 연필은 들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같은 방 안에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 냄새를, 그 문 앞에 서 있던 느낌을 두 사람 다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습니다. 서윤은 태석 서재 앞을 몇 번이나 지나쳤어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상 문 앞에 서면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부탁해도 되는 건지,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닌지, 며칠을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어요. 태석이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며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부모를 잃거나 갑자기 쫓겨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요. 민호처럼요. 태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윤은 더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절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허락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태석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 서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을 굽는 아이들에게 끼니를 연결해주는 일,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이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어른 한 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있는 일. 더듬더듬이었지만 서윤은 생각해둔 것들을 차례로 꺼냈어요. 태석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시작해보거라. 네 뒤엔 항상 내가 있으마. 그 한마디였어요. 짧았지만 서윤에게는 출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서윤이 그 골목 아이에게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삼각김밥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문을 잘 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방문에도, 세 번째 방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날 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강민철이 휴대폰에 남긴 번호 하나에서 시작된 온기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천천히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강서윤은 20살이 되었어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죠. 키가 서윤 가슴팍까지 훌쩍 자라 있었어요. 그 사이 태석의 집 아침 식탁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민호 밥그릇이 2번 비워지는 집이 되었거든요. 그날 아침도 민호가 먼저 밥그릇을 비웠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또? 민호가 쑥스럽게 웃으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2그릇째였어요. 서윤은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몇 년 전 텅 빈 냉장고 앞에서 배양 고프다고 하던 아이가 이제 밥을 2그릇 먹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이상하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서윤은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그릇을 비우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서윤의 오후는 늘 바빴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쪽방촌 근처로 갔습니다. 처음엔 한 아이였는데 어느새 두 아이, 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서윤이 찾아가는 골목이 조금씩 늘어났고 연결되는 어른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태석이 마련해준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서윤은 거기 앉아있는 날보다 골목에 나와 있는 날이 더 많았어요. 낡은 노트북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아이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게 서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이 골목 안 낡은 건물 계단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골목 어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태석이 멀찍이 서 있었어요. 늘 함께 다니는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태석은 서윤을 향해 걸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골목 어귀에서 서윤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서윤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태석이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뒤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서윤은 오늘도 이 골목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서윤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쪽방촌 아이들 연락처와 상황을 정리한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서윤이 골목 여기저기에 붙여둔 쪽지에는 짧은 문구 하나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 연락 주세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며칠째 쉬지 않고 내리는 비였죠.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한 줄이었어요. 잠시 후 또 한 줄이 왔습니다. 동생이랑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었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윤은 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줄짜리 문자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갈 데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요. 서윤은 그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빗속 폐차장 공터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던 그 밤처럼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옆에 걸어둔 우비를 집어들었어요. 현관으로 나오자 민호가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어디가? 서윤이 대답했어요. 가자.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가야 해. 민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파란 운동화였어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죠. 서윤이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민호는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졌어요. 서윤과 민호는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우비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발밑에서 빗물이 튀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몇 년 전 인천 서구 외곽 폐차장 골목에서도 비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때 두 남매는 비를 맞으며 아빠 물건을 주워 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기댈 사람이 없었죠. 그 골목에서 서윤이 보낸 문자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오늘 밤 비는 똑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어요. 그때의 서유는 누군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아이였고 지금의 서유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남긴 번호 하나가 두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향해 빗속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항상 무뚝뚝하시고 표현이 없으셔서 저에 대한 사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닐 거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버지께 전화드려 제가 먼저 표현을 해야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해요 한 번이라도 더 말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부끄러우시다면 댓글에 보고 싶어라고 남겨주세요.